에 발표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의 전체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경기도 고양과 부천 등 5만 8천여 가구의 3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의 만여 가구 등을 포함해 총 11만 가구 규모였습니다. 첫 소식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고양시 창릉에는 3만 8천 가구가, 부천시 대장에는 2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고양 창릉은 서울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연접해 있는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에서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 7곳에 모두 4만 2천 가구의 중소택지가 조성됩니다. 서울에서는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자투리 땅들을 모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먼저 고양시청과 6호선 세전역을 잇는 고양선이 신설되고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km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부천의 경우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어주는 간선 급행버스가 도입됩니다. 광역철도, 도시철도, 광역도로, 혼잡도로, 그다음에 환승센터, BRT 이 6가지의 주요 수단을 성공적으로 3기 신도시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건설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고양시 창릉동 그리고 부천시 대장동은 오늘 하루 종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땅 주인과 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빗발치는 문의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산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생긴다는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2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서는 부천시 대장지구입니다. 신도시 예정지로 깜짝 지정되면서 토지 거래가 멈췄습니다. 2,000평에 이르는 그 오늘 매매 계약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3기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매도자가 보류를 하였다. 고양시 창릉지구 공인중개사들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땅 가지신 분들이 한 10여 번 이상 오셨었고요. 지금도 계속 오시고 전화 문의는 계속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지구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이곳을 따라 주택 3만 8천 호가 들어서고 호수공원도 조성됩니다. 반면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일산 집값이 아무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입주 안 한 아파트도 빈집도 많을 텐데 지금 다시 또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된다는데. 아니 서울하고 여기 가까운데 여기 일산이 집값이 내려가면 더 안 좋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나부터도 싫지. 나도 일산 살.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단속도 강화되지만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이 주택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오늘 발표로 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이 주택 공급 계획이 모두 나온 셈이 됐는데 먼저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게 되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앞서 지난해 9월에 1차 발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중소형 택지에 3만 5천 가구 정도 좀 작은 규모가 공개가 됐고요. 2차와 오늘 3차 발표를 통해서 신도시 예정지 5곳이 모두 공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도시, 즉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고요. 오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포함되면서 모두 5군데가 됐습니다. 2기 신도시가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자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깝거나 교통망이 편리한 곳을 고려해 입지가 선정됐는데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이 이제 지나가는 곳이고요. 고양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지하철 고양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로 연결, 급행버스 운행 등으로 촘촘한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의 이번 계획, 이번 공급을 통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는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 교통만 잘 해결된다면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양 창릉의 경우 도면 유출로 신도시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이제 포함이 다시 됐는데 서울과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하철역이 신설이 되면 이 서울 마포와 여의도 같은 도심을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아래에 있는 그 부천시 대장동도 역시 접근성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기존 주택 시장에서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강북권, 수도권 서부 지역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 기자, 그런데 이게 발표 전에는 경기도 광명, 시흥 뭐 이런 것들도 좀 유력한 후보지다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은 포함이 안 됐어요. 네, 국토부는 두 지역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긴 했었지만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두 지역은 앞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제된 바가 있었고요. 또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그 사전 택지 정보가 유출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들 때문에 결국 최종 선택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뭐 미분양, 공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더 들어서게 되면 이건 공급이 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경우 그 앞서 1,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좀 가깝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양 창릉의 경우에는 이제 서쪽에 있는 기존 일산은 물론이고요. 뭐 파주, 운정, 남쪽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수요까지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운정과 이제 김포에서의 분양 상황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인 그 인천 검단의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미분양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검단 바로 밑에 인천 계양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제 부천 대장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 주변에만 벌써 2개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검단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도시의 교통망이 개선되면 이 주변 지역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내놨는데요. 알 수 없는 게 부동산의 흐름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름값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 때문에 주유소 가기 겁난다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깎아주던 기름값의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줄였습니다. 기름이 쌀 때는 세금을 깎아주더니 기름이 비싸지니까 오히려 혜택을 줄인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은 11주 연속 오르면서 1,4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유류세 정상화 방침에 따라 인하폭이 줄자 이번 주 들어 휘발유 값은 더 뛰었습니다. 이에 전국 휘발유 값은 순식간에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1,60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가뜩이나 국제유가가 더 오르는 분위기여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 운전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좀 싼 주유소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세금을 인하하고 유가가 오를 때는 세금을 인상하는 엇박자 정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0월 세금을 인하할 때는 국제유가가 내릴 때였고 세금을 다시 환원하기로 한 올해 초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뛰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국제유가 흐름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매점 매석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가격 담합과 판매 기피를 합동 감시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자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도 구입이 가능해진 LPG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자동차 업체들이 내놓는 LPG용 차량은 물론이고 중고차까지 인기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LPG 차량의 기름값이 싸다고 해서요. 경유차보다는 LPG 차량 구매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LPG 차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중고차 거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규제 완화 이후 LPG 차 매물이 전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래 물량이 확 늘어났었는데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PG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오는 9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기름값 부담 때문에 LPG 차량의 인기는 더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특수를 노리고 신차를 내놓는 등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일반인 판매가 허용되면서 르노 삼성은 지난달 SM6와 SM7 LPG차 판매가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LPG용 그랜저와 아반떼를 내놓은 현대기아차도 50% 늘었습니다. 다만 연비가 떨어져 실제 절감 효과는 휘발유차와 비교해 15%에서 20%에 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비로 따지면 LPG가 제일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동네 카센터나 이런 데서는 쉽게 고치지 못하고 전문업소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충전소 수가 휘발유 경유주유소의 6분의 1 수준인 것도 염두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77개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다고 무턱대고 LPG 차량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평소 동선과 충전소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원정 투자, 투자 관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베트남 관광을 가서 국내 은행의 현지 법인의 계좌를 만들면 아무래도 베트남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실상은 광고와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엄하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투자 관광을 설명하는 한 인터넷 광고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 적금 계좌를 만들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계좌 개설 방법 등을 알려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가시면 이제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제 은행 계좌 개설하고 다 해요. 주식 계좌 개설까지. 서포팅을 해주면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4% 후반에서 6% 내외로 여건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 관심을 보이는 내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입출금 계좌와 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로 돌아와 베트남 입출금 계좌에 송금한 뒤 이를 적금 계좌에 자동 이체시키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출금 계좌로 송금할 땐 연간 5만 불까지 가능하고 적금 계좌에 자동 이체할 땐 상품에 따라 제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적금 만기 땐 직접 현지 은행을 찾아 출금해야 하며 현금 5,000달러 미만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베트남 증시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겨냥해 현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컨설팅 업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네, 지금 보신 베트남 관광 투자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엄하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엄 기자, 먼저 앞서 보도한 내용들 보면 이 광고들의 내용이 결국에는 베트남 현지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으니까 거기에 직접 가서 계좌를 터놓기만 하면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설명만 들으면 설득력이 좀 있어 보여요. 실제 수익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이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5월 기준 국내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에서 3% 내외인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현지 법인의 경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4% 후반에서 6% 내외입니다. 예.
게다가 여건만 있으면 베트남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어 투자 관광에 혹하는 내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안정성이 비슷한 은행인데도 금리가 2배, 최대 2배라는 얘기인 건데 이렇게 금리가 좋은데도 뭐 광고가 사기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불린다면 뭐 수익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속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차가 복잡하고 의외의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건데요. 설령 베트남 국내은행 법인에 계좌를 만들어 놔도 국내에 돌아와 베트남 적금 계좌에 송금을 하기 위해선 베트남 입출금 계좌에 연간 5만 달러 이하로 돈을 보내고 이를 베트남 동화인 적금 계좌로 자동 이체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적지 않은 환전 수수료가 듭니다. 또 환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돈을 바꿀 때마다 환차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10%를 훨씬 웃돌던 과거에 비해 베트남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 환전 수수료나 환차손 등을 감안하면 투자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베트남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환전 수수료를 최대한 환전 횟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이 모든 수수료를 뚫고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이 돈을 찾기 위해선 적금 만기 때 베트남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요. 또 베트남 동화로 출금한 이후 달러로 바꿔 국내에 현금으로 들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금액이 5천 달러 미만으로 제한돼 사실상 큰 이익을 내더라도 국내에 돈을 들여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국내 은행의 이 해외 현지 지점에다가 계좌를 트는 게 아니라 아예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의 현지 증권사에 그 증권 계좌를 터서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까? 네, 해외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매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 22%도 내야 하는데요. 이 돈이 아깝다고 아예 베트남 현지 증권사를 찾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땐 당국의 승인을 받은 국내 증권사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 같은 투자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불투명해 설령 적발된다고 해도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베트남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뒤따르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하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회원국 가운데 몇 위인가를 놓고 국내 경제연구기관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보수적 성향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GNI 대비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 순위가 OECD 7위를 기록했는데 또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1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 중위임금 대비해서 최저임금 비중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52.8%를 기록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29개 OECD 회원국 중에 13위, 그러니까 중간 수준이라면서 반박 자료를 또 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58.6%로 크게 뛰었습니다만 다른 OECD 국가의 지난해 통계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두 연구기관이 같은 최저임금을 분석하면서 기준을 달리 잡았기 때문에 순위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건데요.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 사이에 소득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 국민소득, GNI와 비교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노동사회연구소는 이 국민소득, GNI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법인의 이익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변수가 그만큼 더 많아서 노동자 임금끼리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면서 실제로 OECD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통계 역시 GNI 대비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대비 최저임금 통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주휴수당이
핵심 쟁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서 불리한 통계를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노동사회연구소가 제시한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OECD 통계에 제출되는 통계의 공식인데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에서 나온 이 전일제 근로자의 월소득을 따지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209시간을 곱합니다. 이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해서 만근을 했다,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가정을 하면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174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해서 20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통계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일부러 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1이냐 13이냐 하는 이 복잡한 변수들을 모두 뺀 상태에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은 최저임금이 집계된 OECD 25개 국가 중 12위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늦어도 이달 초에는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업계의 입장차가 크다는 게 이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정부가 주세 개편안 발표 날짜를 미룬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주류 업계 내 의견이 분분해 이를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세 개편안을 놓고 소주와 맥주, 지역 전통주, 막걸리 등 주종에 따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업계는 대체로 종량제로 개편하는 데에 찬성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었고요. 소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업계는 종량제 개편에 따라 판매나 유통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소주, 맥주 가격들이 다 올라서 이 소맥값 10,000원 시대가 왔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과세 체계가 바뀌면 술값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요? 네, 정부는 술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주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종량제 개편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세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고 있으며 정부는 이달 17일에 나올 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GMBC 정인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9월부터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비수익 노선은 조기 운휴에 들어가는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1등석을 없앤다고요? 네, 아시아나는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퍼스트 클래스 운영을 중단하고 비즈니스 스위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A380 항공기 6대에 운영 중인 퍼스트 클래스를 좌석 개조 없이 비즈니스 스위트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기존 퍼스트 클래스보다 평균 30%에서 40%가량 저렴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30% 내외에 그치는 퍼스트 클래스 탑승률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비즈니스 스위트로 끌어올려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또 기존의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비즈니스 스위트 승객들은 기내식과 기용품, 무료 위탁 수화물 등 현재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나는 기존 예약자들을 비즈니스 스위트로 유도하고 차액만큼을 환불하거나 마일리지로 돌려줄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 노선 구조 조정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먼저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수익 노선 조기 운휴를 추진합니다. 당초 오는 9월부터 운행 중단될 예정이었던 인천 하바로프스크, 인천 사할린 노선에 이어 인천 델리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운휴 시기도 오는 7월 8일로 앞당겼습니다. 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략도 내놨는데요. 2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를 현재 19대에서 오는 2023년까지 10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비 투자에만 68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성분 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코오롱 티슈진이 입장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코오롱 티슈진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공시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오롱 측은 먼저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로부터 인보사 성분 세포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신을 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임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오롱은 지난 3일 FDA로부터 재개 승인 전까지 임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2년 전 이미 세포 변경을 인지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 예정되어 있는 식약처의 실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고의 은폐 의혹 논란 커지면서 오늘 인보사 관련 주식이 크게 떨어졌죠? 네, 인보사 파문으로 코오롱 티슈진 주가는 오늘 29.72%,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장과 함께 하한가로 떨어진 주가는 결국 11,3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3월 5일 기록한 연고점과 비교하면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4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겁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주식은 25% 이상 떨어졌고 코오롱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도 10% 이상 빠지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저축은행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2년치 임금 단체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승무원들에게 2017년과 2018년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각각 3.0%, 3.5%씩 인상해서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양해각서를 재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향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대기업은 물론 사모펀드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매일 날씨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맑은 하늘과 공기, 여기에 포근한 바람은 완연해진 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도 낮 동안 서울이 22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가볍게 입으셔도 좋지만 아침, 저녁에는 겉옷을 챙기시는 등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일부 전남, 경남과 제주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큰 산불이 났던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2도, 춘천 23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26도, 속초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0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온화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 구름 많겠고 낮 동안 예년 수준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